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실시간 참여, 그러니까 RTE 플랫폼 분야에서 꽤 흥미로운 기업이죠. 어고라, 티커는 API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개발자들이 자기 앱에다가 실시간 음성이나 영상, 또 메시징 같은 기능들을 아주 쉽게 넣을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고라의 핵심 사업 모델이 뭔지,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2025년 1분기 실적은 어땠는지, 또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 AI 중심의 미래 성장 전략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어고라.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요. 실시간 소통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어고라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2013년에 설립됐고요.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시간 참여 플랫폼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파스 형태로 제공하는 회사죠. 아, 파스 모델이군요. 개발자들이 쓰기 편하게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 네, 그렇죠. 근데 좀 특이한 게 지주회사 형태예요. 글로벌 시장은 어고라 본사가 직접 담당하고요. 중국 시장은 이제 셴광, 한자로는 성황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따로 맡아서 운영하는 구조더라고요. 본사는 상하이에 있고요. 아, 시장을 나눠서 접근하는군요. 중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어고라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역시 SDRTN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리얼타임 네트워크의 약자인데요. SDRTN이요. 이름만 들어서는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보통 쓰는 그냥 공용 인터넷망 위에다가 아고라만의 똑똑한 가상 네트워크를 하나 더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상 네트워크가 자체 개발한 그 독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최적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찾아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일반 인터넷망의 혼잡함이나 불안정성을 좀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군요. 정확합니다. 덕분에 뭐 회사 자료에 따른 건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을 커버하면서도 지연 시간은 최소화하고 패킷 손실률도 낮춰서 아주 고품질의 실시간 소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요.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안정적이라는 건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기술인데요. 네, 특히 대규모 사용자가 동시에 접촉하는 환경, 예를 들면 대형 온라인 콘서트나 게임 같은 데서 강점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요 사업 영역을 보면 역시 기본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API나 SDK 제공이에요. 음성통화, 영상통화, 라이브 스트리밍, 채팅 기능 같은 것들이죠. 개발자들이 이런 걸 자기 앱에 쉽게 붙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대화형 AI 기능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 기능들도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컨보 AI 엔진이라는 자체 AI 엔진도 있고 AI 기반 노이즈 억제 기술, 3D 공간 오디오 같은 좀 더 진보된 기능들도 제공하더라고요. AI 기능까지 확실히 기술 기업다운 행보네요. 네. 그래서 적용되는 산업 분야도 정말 다양해요.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게임은 물론이고요. 원격 교육, 기업용 솔루션, 요즘 드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전자상거래, 심지어 원격 진료 같은 헬스케어 분야까지 정말 실시간 소통이 필요한 거의 모든 곳에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꽤 하는 것 같아요. 플랫폼 자체를 쓰기 쉽게 만들고 기술 지원이나 문서화도 잘 해놓고 여러 파트너들이랑 협력해서 생태계를 넓혀나가는 모습입니다. 개발자 생태계가 중요하긴 하죠. 페아스 기업들한테는요. 자, 그럼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런 전략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가격 모델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는 사용량 기반이에요. 유지시 베이스드 프라이싱이라고 하죠. 사용량 기반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면 음성통화나 영상통화 같은 경우는 사용한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해서 1000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과금을 하고요. 채팅 같은 경우는 월별 메시지 수, 예를 들어 100만 메시지당 얼마 이런 식으로 비용을 책정하는 거죠. MAU, 그러니까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쓴 만큼 내는 방식이군요. 네. 근데 이게 또 개발자들한테는 처음부터 큰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일정 수준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티어를 제공하거든요. 프리 티어가 있군요. 개발자들한테는 확실히 매력적이겠네요. 그렇죠. 일단 써보게 만드는 거죠.
써보고 좋으면 자연스럽게 유료 고객으로 전환될 테니까요. 이게 아고라의 전략적인 강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개발자 친화성. SDK라 API가 쓰기 쉬워서 개발 비용이나 시간을 확 줄여주니까 개발자들이 아고라 플랫폼을 선택하게 유도하는 거죠. 사용하기 쉬운 게 중요하긴 하죠. 개발 시간은 곧 돈이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강점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SDRTN 기술이에요. 이 독자적인 네트워크 기술 덕분에 전 세계 어디서든 낮은 지연 시간에 고품질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사용자가 아주 많은 대규모 환경에서는 이게 확실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안정성이 중요한 서비스에서는 특히 더 그렇겠네요.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점도 강점이에요. 단순히 음성, 영상, 채팅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AI 기능들, 그리고 실시간 화이트보드 기능이라든지 IoT 기기 연동, 데이터 분석 도구 같은 부가 기능들도 다양하게 제공하거든요.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한 곳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AI 기능 확장은 앞으로 아고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능이 많으면 확실히 고객 입장에서는 편하겠네요. 여러 솔루션을 조합할 필요 없이요. 네. 그리고 시장 환경 자체도 아고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원격 근무나 온라인 학습, 비대면 엔터테인먼트 같은 분야가 커지면서 고품질 실시간 참여, RTA 기술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가 있는 거죠. 또 특정 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육, 라이브 쇼핑, 헬스케어 등등 다양한 산업으로 계속 진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을 통해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전략도 쓰고 있어요. 다른 기술 기업들과 협력해서 서로의 솔루션을 통합하고 더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고라 솔루션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 꽤 탄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기술력도 있고 시장 기회도 있고 개발자 친화적인 정책까지.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용량 기반 모델, 저는 이게 좀 불안정한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 불안정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경기가 확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아고라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특정 산업, 예를 들어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같은 곳에 트렌드가 확 꺾이면 사용자들의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아고라의 매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구독 모델처럼 예측 가능한 수익 흐름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 네. 확실히 외부 요인에 좀 더 민감할 수는 있겠네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요. 그리고 이 파스, 특히 커뮤니케이션 파스 시장은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요. 튠리오 같은 기존 강자들도 있고 AWS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도 자체적인 실시간 통신 기능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고라가 가진 SDRTN 같은 기술적 차별점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확실한 경쟁 우위로 작용할 수 있을지, 경쟁사들이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더 싸게 제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은 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쟁 심화 문제는 확실히 간과할 수 없겠네요. 또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성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아까 호스트님께서 라이브 쇼핑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 성장이 아고라 사업부 매출을 견인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1분기 실적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그 특정 산업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면 아고라 실적에도 바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특정 분야의 영향력이 커 보인다는 점은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에요. 하긴 특정 산업의 부침에 따라 실적이 연동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리고 중국 시장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죠. 아까 쉥왕이라는 자회사가 중국 시장을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최근 실적을 보면 이 쉥왕 사업부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매출이 감소했어요. 이게 단순히 계절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중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 심화나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게다가 중국은 아시다시피 정부 규제 환경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국 시장 문제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죠. 마지막으로 그 개발자 친화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개발자들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과연 락인 효과,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한번 아고라를 쓰기 시작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까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느냐는 좀 의문이에요. 만약에 경쟁 플랫폼에서 더 혁신적인 기능을 내놓거나
아니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 정책을 제시한다면 개발자들이 생각보다 쉽게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이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전문가님의 지적처럼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있네요. 사용량 기반 모델의 변동성, 치열한 경쟁 환경, 특정 산업 및 중국, 시장 의존도, 그리고 락인 효과에 대한 의문까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최근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5년 1분기 실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긍정적인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2분기 연속으로 미국 회계 기준, 그러니까 GAAP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이에요. 2분기 연속 흑자요. 그건 의미가 있네요. 네, 이번 1분기에 40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는 950만 달러 순손실이었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상당한 개선이죠. 흑자 전환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적자에서 벗어났다는 건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매출 쪽을 보면요. 총 매출은 3,33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에 그쳤어요. 이 부분만 보면 사실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0.8% 성장이면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인데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회사 측에서는 마진이 낮은 일부 제품 라인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또 직전 분기, 그러니까 2024년 4분기에는 같은 기준으로 3.6% 성장했었거든요. 이걸 보면 성장세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죠. 저마진 제품을 제외하면 두 자릿수 성장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제품이 저마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구체적인 제품 라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회사 측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부별로 나눠서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고라 글로벌 사업부 매출은 1,8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7%나 증가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 쇼핑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분야에서의 성장이 큰 힘이 됐다고 해요. 글로벌 사업부는 확실히 성장세가 좋네요. 17.7%면 인상적인데요. 반면에 중국 시장을 담당하는 쉔광 사업부는 좀 부진했어요. 매출이 1,47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했습니다. 중국 쪽은 역시 안 좋았군요. 마이너스 13.9%면 감소폭이 꽤 큰데요. 네. 근데 여기서도 회사 측은 저마진 제품 제외 기준으로는 6.7% 성장했다고 밝히긴 했어요. 하지만 전체 매출 감소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중국 시장의 계절성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수익성 개선 측면을 보면요. 이건 확실히 긍정적이에요. 총 이익이 2,2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고요. 총 마진율, 그로스 마진 레이트가 무려 68.0%를 기록했어요. 68%요?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작년보다 얼마나 개선된 거죠? 작년 1분기 마진율이 61.2%였으니까 무려 6.8%포인트나 상승한 거예요. 이건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고비가 가치 서비스의 비중이 늘어난 덕분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어요. 마진율 개선폭이 크네요. 수익 구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비용 결점 노력도 효과를 봤어요. 2024년 11월에 구조조정을 단행했었는데 그 효과가 이번 분기에 나타나면서 R&D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2.7%, 영업 및 마케팅, SMM 비용은 8.5%, 일반 관리, G&A 비용은 25.6%나 감소했어요. 와, 비용을 정말 많이 줄였네요. 특히 R&D랑 G&A 감소폭이 상당한데요. 구조조정 효과가 컸군요. 그렇죠. 이런 비용 절감이 흑자 전환에 큰 기여를 한 거죠.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지표들이 있어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1,76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작년 동기에는 마이너스 650만 달러였거든요. 플러스로 전환된 거죠. 영업 현금 흐름도 좋아졌네요. 네, 그리고 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3억 8,800만 달러 수준으로 꽤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현금 보유량이 많다는 건 일단 든든하죠.
위기 대응 능력이나 투자 여력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고객 관련 지표를 보면요. 달러 기반 순 유지율, DBNR이라고 하죠. 기존 고객들이 전년 대비 얼마나 더 돈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어요. 어거라 글로벌 사업부는 96%, 쉥왕 중국 사업부는 85%를 기록했습니다. 96%면 괜찮은 수준인데 쉥왕은 85%면 여전히 100% 아래네요. 중국 쪽 고객 이탈이나 지출 감소가 아직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이전 분기보다는 개선된 수치라고 해요. 그리고 활성 고객 수도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 CEO 코멘트를 보면 2분기 연속 JAP 흑자를 달성한 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저마진 제품 제외 시 두 자릿수 매출 성장과 성공적인 비용 관리를 언급하면서 올해 전체로도 JAP 기준 흑자를 유지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EO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겠죠. 흑자 전환은 분명 성과고요. 하지만 저는 좀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점들을 지적하고 싶으신가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매출 성장률이 0.8%에 그쳤다는 점은 역시 좀 아쉬워요. 저마진 제품을 제외하면 12% 성장이라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총 매출액의 성장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적인 파이가 커지는 속도가 아직은 좀 느리다는 거죠. 네, 총 매출 성장률 자체는 확실히 좀 아쉬움이 남죠. 그리고 쉥광 사업부의 부진도 계속 마음에 걸려요.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14%나 감소했다는 건 심각하게 봐야 해요. 저마진 제외 시 6.7%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전체적인 부진을 가릴 수는 없다고 봐요. 중국 시장이 아고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단순히 계절적인 요인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감소폭이 커 보이고 중국 내 경제 환경이 더 어려워졌거나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 시장의 구조적 어려움 가능성.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흑자 전환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물론 수익성 개선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비용 절감, 특히 인력 구조 조정 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커 보여요. 비용 절감으로 단기적인 흑자를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해주지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매출 자체가 탄탄하게 성장해야 진정한 의미의 턴어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죠. 비용만 계속 줄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매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겠죠.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 1,760만 달러로 좋아진 건 맞는데요. 제가 재무제표를 좀 더 보니까 이번 분기 이자 및 기타 수익이 1,780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아, 이자 수익이요? 네,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처럼 보이는 1,760만 달러가 사실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이자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게 본업인 RT 플랫폼 사업 자체에서 현금을 얼마나 잘 창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의 질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네요. 현금 흐름의 원천을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쉥왕의 DBNRR이 85%라는 점.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0% 미만이라는 건 중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고객들이 이탈하거나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커요. 이 지표가 확실하게 100% 이상으로 올라서기 전까지는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털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긍정적인 지표들 이면에 숨어있는 리스크나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네요. 흑자 전환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그 내용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실적 발표는 5월 27일 장 마감 후에 있었는데요. 그날 종가가 3.79달러였는데 다음 날인 5월 28일 시가는 3.61달러로 약간 하락 출발했어요. 아, 일단 하락 출발했군요. 네, 그런데 장중에는 좀 등락이 있다가 결국 종가는 3.72달러로 마감했어요. 전날 종가보다는 약간 낮지만 시가보다는 소폭 회복한 수준이죠. 그럼 큰 변동은 없었다고 봐야 할까요?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좀 미미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왜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초기 하락은 아마도 시장이 아까 지적했던 낮은 전체 매출 성장률이나 아니면 쉥왕 사업부의 부진 같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에 먼저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 부정적인 면이 먼저 부각됐을 수 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한 것은 또 2분기 연속 GAAP 흑자 전환이라는 상징적인 성과라든지 마진율 개선 그리고 성공적인 비용 통제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좀 혼재되어 있다 보니 주가도 약간 혼조세를 보인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비용 효율성을 개선해서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는 점은 현재같이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수익성 개선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고라 핵심 사업부의 상장세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 또 앞으로 AI 기술 투자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도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일부 회복하는 데 영향을 줬을 수 있고요. 아,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고라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올해 3월 31일까지 총 1억 1,64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자사주 매입은 보통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이것도 주가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있었군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아고라의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RTA 플랫폼을 계속 강화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대화형 AI 기술에 집중하는 것. 네. 결국 기존 사업을 탄탄히 하면서 신사업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겠죠? 우선 기존 RTA 플랫폼 강화 측면에서는요. 역시 핵심 기술인 SD-RTN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계속 투자할 것으로 보여요. 이게 아고라의 근본적인 경쟁력이니까요. 그리고 개발자 생태계를 더 강화하려는 노력도 계속될 거예요. 예를 들어 앱 빌더라는 도구를 제공하는데 이건 개발자들이 복잡한 코딩 없이도 아고라의 기능을 자신의 앱에 쉽게 통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래요. 또 플렉서블 클래스룸 같은 로우 코드 솔루션도 제공해서 개발자들이 최소한의 코딩만으로 가상교실 같은 솔루션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사용 편의성을 높여서 더 많은 개발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개발자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이군요. 확실히 요즘 트렌드에 맞는 방향이네요. 네. 그리고 다양한 산업별 특화 솔루션 확장도 계속 추진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대화형 AI 기술에 대한 투자예요. 아고라 경영진은 이걸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AI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자체 개발한 대화형 AI 엔진, Conversational AI 엔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올해 3월에 중국 시장에는 공식 출시됐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재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이 엔진이 경쟁사 대비 성능 우위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지연 시간, 레이턴시가 매우 짧고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 대화 중간에 끼어드는 말, 인터럽션도 잘 처리하고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을 때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복원력, 레질리엔시 같은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성능 우위를 강조하는군요.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요. 그렇죠. 아직 베타 단계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이 AI 엔진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처럼 대화하는 가상 동반자, 버추얼 컴패니언이라든지 쇼핑을 도와주는 AI 쇼핑 도우미, 아니면 더 똑똑해진 AI 고객 서비스 상담원 같은 것들이죠. 심지어 아웃바운드 마케팅, 그러니까 AI가 먼저 고객에게 연락해서 상품을 소개하거나 하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와, 활용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해 보이네요. SF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현실화되는 건가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학습 과정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적응형 학습, 어댑티브 러닝 같은 걸 구현해서 교육 경험을 혁신할 수 있다고 언급했더라고요. 교육 분야에서의 개인화. 확실히 AI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영역이긴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열렸던 세계 인공지능 컨퍼런스 WAIC 2025에서 새로운 AI 기능들을 선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AI가 사람의 목소리 톤이나 말하는 속도 같은 걸 분석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술이라든지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실시간 시각 기반 지능 같은 것들이요. 또 진짜 사람처럼 표정이나 제스처가 자연스러운 대화형 아바타 기술도 공개했어요. 이런 걸 보면 기술 리더십을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기술 개발 속도는 정말 빠른 것 같네요. 계속 새로운 걸 내놓는군요. 네, 경영진의 의지도 아주 강력해 보여요. AI 기술을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AI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거든요. 포부는 정말 원대하네요. AI가 미래 먹거리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저는 여기서도 좀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가요? 우선 아고라의 AI 기술이 과연 얼마나 독창적이고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AI 분야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런 거대 기업들의 기술력과 자본력 앞에서 과연 아고라만의 차별화된 AI 기술 경쟁력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 빅테크와의 경쟁. 확실히 그건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규모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AI 기능의 수익화 문제예요. 멋진 AI 기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거냐가 핵심이잖아요. 시장의 고객들이 과연 아고라 플랫폼에 통합된 이런 고급 AI 기능에 대해서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RTE 기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봐요. 실제 AI 기능을 활용한 구체적인 수익 모델을 어떻게 구축하고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기술 개발과 실제 수익 창출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군요. 고객들이 지갑을 열 만큼의 가치를 제공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AI 도입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아까 대화형 AI 엔진이 중국에는 출시됐고 글로벌 베타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이걸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례가 좀 더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기술의 잠재력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회사 측의 주장만 있는 단계잖아요. 네, 실제 시장 반응에 대한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실행 리스크, 엑시큐션 리스크예요. 아무리 야심차고 좋은 전략이라도 이걸 실제로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특히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각기 다른 시장 환경과 규제, 고객 니즈에 맞춰서 전략을 잘 구현해야 하는데 과연 아고라가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고 봐야 해요. 그렇죠. 계획과 실행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웨이아이시 같은 행사에서 선보인 최신 기술들이 정말로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그냥 기술 과시용 데모 수준은 아닌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봐요. 기술 자체는 흥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실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고객 경험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AI 전략에 대한 기대감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과제와 의문점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기술 경쟁력 확보, 수익화 방안, 실제 도입 현황, 실행 리스크, 그리고 기술의 실질적인 가치 검증까지 앞으로 아고라가 이 질문들에 어떻게 답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2025년 2분기 전망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회사 측에서 제시한 공식적인 2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3,3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 사이입니다. 3,3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 1분기 실적이 3,330만 달러였으니까 뭐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증가하는 정도로 예상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저마진 제품을 제외한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6.8%에서 13.3% 정도 성장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아, 그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는군요. 네, 2분기 실적 발표는 8월 18일로 예정되어 있고 그때 컨퍼런스 콜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18일이군요. 곧이네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어떤가요? 구체적인 컨센서스가 있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구체적인 2분기 컨센서스 수치는 찾기 어려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부 분석가들은 아고라가 2024년에는 연간 기준으로 손익분기점 BEP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약 510만 달러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맞다면 연평균 성장률이 146%에 달하는 엄청난 턴어라운드인데요. 물론 이건 예측치일 뿐이지만요. 와, 연평균 146% 성장이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대단하겠네요. 그렇죠. 일단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아고라 핵심 사업부의 성장 모멘텀이 1분기처럼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거고요. 또 부진했던 쉥왕 중국 사업부가 과연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발목을 잡을지도 관건이에요. 그리고 새로 선보이는 AI 기능들이 혹시라도 2분기부터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할지 아니면 아직은 시기상조일지도 지켜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환경 변화나 경쟁사들의 움직임 같은 외부 변수들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네, 정말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네요. 8월 18일 발표될 2분기 실적이 이런 요인들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고라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고라는 SDRTN이라는 아주 강력한 자체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참여 RTE 플랫폼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핵심 사업인 아고라 글로벌 사업부의 견조한 성장과 또 성공적인 비용 효율화 노력을 통해서 2분기 연속으로 갭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흑자 전환은 분명 인상적인 부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전체 매출 성장률 자체는 아직 1% 미만으로 다소 미미한 수준이고 특히 중국 시장을 담당하는 쉥왕 사업부는 여전히 매출 감소세를 보이는 등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아고라의 성장을 전망해보면 결국은 기존 RT 플랫폼의 기술적 우위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이 대화형 AI 기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고 또 이걸 실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신규 AI 사업의 성공적인 런칭,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곧 발표될 2분기 실적이 아고라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수익성 개선과 핵심 사업의 성장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틀림없어요.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중국 시장에서의 도전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또 경쟁이 정말 치열한 이 AI 분야에서 아고라가 과연 기술적인 차별성을 확실히 확보하고 그걸 고객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만한 실질적인 수익 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고라라는 흥미로운 기술 기업에 대해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이 정보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과 더불어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보 생성 시점 이후에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